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건축계획 첫 단원 총론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게 될 텐데요. 이 총론에 대한 부분은 각 건축물 계획 이론을 학습하기 이전에 우리가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치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는요, 이 단원, 이 총론에 대한 부분은요,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학습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건축 계획 원리라고 해서요, 건축의 3대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구조, 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암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간단히 이해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 어떤 건축물이 좋은 건축물입니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죠?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되고, 기능적으로는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름다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건축의 3대 요소는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미와 관련한 부분이 최근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건물의 외적 표현의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여러분들 미의 3요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3요소는 원래는 이 부분의 통일성, 그리고 균형성, 그리고 변화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암기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각각의 3대 요소에 해당하는 각각의 수법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요, 통일성을 우리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복, 대칭, 균일의 방법 등을 우리가 적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균형성에 대한 부분은 동적과 정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균형을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균제라고 하는 부분, 억양, 대비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성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균제는 무엇이냐 해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비례 또는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억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여러분들 강하고 약함을 적절히 표현해서 미적 표현을 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의 기준선 또는 기준면을 통해서 차이점을 표현하는 부분을 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미의 3요소, 그리고 그 3요소에 해당하는 각각의 수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간단히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은 기획, 계획, 설계, 시공에 거쳐 건축물이 만들어진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만 추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 자, 제일 먼저 무슨 단계를 거친다고요? 기획, 그리고 계획, 설계, 시공. 그리고 시공이 끝났다라고 해서 건축물에 만드는 과정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느냐? 유지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시공한 건축물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사용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각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이 행해지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기획 단계에서는요, 어떠한 프로젝트의 목적이 설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료,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 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조건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건 파악이 끝나면 모델화를 하게요. 그리고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음과 같은 조건 파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계획 단계에서는 이 조건 파악이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가장 먼저 행해지는 단계이기도 하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 파악에서는 어떤 부분이 고려가 되느냐 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축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경제성과 타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타당성이죠, 고려하는 부분을 계획 단계의 조건 파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는요, 설계는 크게 기본 설계, 그리고 실시 설계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 설계는 무엇이냐 해서 처음부터 모든 부분을 결정해서 설계를 할 수가 없겠죠, 자세하게. 그래서 기본 설계에서는 건축물의 승인, 허가를 목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기본 설계라고 하고요. 실시 설계는 승인과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시공을 목적으로 세부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계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시공은 여러분들 건축기사 시공 교수님께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시공이 끝났다라고 해서 제가 모든 과정이 끝났다라고 안 했죠. 유지관리도 해야지만 무엇을 해야 된다? 사용자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건축물이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해서 POE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거주 후 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거주 평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그 기능이 수행이 됐는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요. 그 결과 우리는 다음 프로젝트의 설계의 지침,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의 어떠한 자료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거주 평가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 다음과 같이 주저리 표현이 됐고요. 아까 방금 제가 그려서 설명한 부분이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올려서 보게 되면 거주 평가라고 나와 있죠. 자, 제가 개념을 좀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자,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주 평가는 한글로 그리고 POE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어도 옆에 표현을 해드렸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거주 평가란 건축물이 완공된 후 사용 중인 건축물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인터뷰라든지 현지 답사, 관찰 및 기타 방법들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과 같은 POE 정의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자,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거주 평가처럼 건축계획의 자료 수집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건축계획 조사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 조사 방법. 자, 제일 먼저 문헌조사법 나와 있고 면다법, 설문지법, 관찰법 등등등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관찰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계획 조사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관찰법과 관련된 내용이 답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문헌조사법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부분이냐 해서 간단히 읽어보시면 아는데요. 우리가 건축계획을 조사하는데 기존 자료, 뭐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관련 서적을 우리가 참고하는 부분을 문헌조사 방법이라고 하고, 면담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터뷰라고도 하고요. 만나서 직접 물어보는 거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설문지법이라고 하는 건 설문지를 만들어서 뭐 사용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작성하게끔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고도의 설문지 작성 기법이 요구됩니다. 왜 그러냐? 설문지를 작성하려고 봤더니 100문항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작성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문항수가 적으면 물어보고 싶은 걸 다 못 물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문항수에 적절한 표현으로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우리가 고도의 설문지 작성 기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찰법에 대한 부분 제가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인간 행태에 대한 연구에 유한 방법으로 표현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동물과 관련된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관찰을 해야 된대요. 왜 관찰을 해야 돼? 그죠? 설문지나 면담법 이게 안 된대. 왜? 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이나 동물과 관련된 건축물에서는 이런 방법이 우리가 적용이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멀찌감치 어린이들의 행동이나 동물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 그죠?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관찰법은 표현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동물과 관련된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건축계획 조사 방법에 관련된 문제는 어느 정도 다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해서 뭐 실험법, 의미분할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어서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에서 말하는 미의 특성 중 변화 혹은 다양성을 얻는 방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서 나왔죠. 우리 변화성과 관련된 게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변화성, 그죠? 균제, 억양,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어요? 대비라는 게 있었죠. 그죠? 여기 보니까 균제, 대비, 억양이 있어요. 이게 변화성입니다. 그리고 대칭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죠? 통일성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변화 혹은 다양성을 얻는 방식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대칭, 통일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답을 4번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설, 관련된 해설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 진행 과정에 있어서 다음 중 가장 먼저 선행되는 작업은, 자, 여러분들 기획 단계에선 제가 뭐 한다 그랬어요? 그죠? 목적을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획 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축물이 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타당성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뭐라고 한다? 조건 파악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에서 가장 먼저 결정돼야 되는 거 조건 파악. 쉽게 여러분들 답안을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쉽게 그냥 간단히 넘어가시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건축 설계 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서 건축주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건축의 조형을 내부 기능 못지않게 중요시해야 된다 해서 관련된 내용으로 건축의 3대 요소가 기능, 구조, 미잖아요. 모든 게 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설비 시스템의 결정은 건축 설계 완성 후 진행하는 게 아니고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답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는 기획 시 의도를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시키는 단계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POE. POE의 의미로 가장 알맞는 것은, 그래서 거주평가라고 했죠. 건물을 사용해 본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거죠. 건축물을 사용해 본 후 평가하는 것이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계획 단계에서 조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이 문제 나오면 뭐 기억하라고 했어요? 관찰법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생활과 공간 간의 대응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생활, 활동, 행위, 관찰에 해당한다. 이 관찰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관찰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찰법이라고 하는 건 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 동물과 관련된 건축물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 내용이 이번에 나와 있어요. 주거단지에서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생활, 행동, 행위, 관찰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절하다. 이게 관찰법에 대한 정의가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쉽게 1번이 정답이라는 걸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이용 상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시설의 자료 등을 활용하는 것은 기존 자료를 통한 조사에 해당한다. 다음 4번. 건물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조사하는 방식은 생활과 공간의 대응관계 분석에 유효하다. 해서 간단히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관찰법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방금 학습을 했고요. 학습을 하셨고, 이제 치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축물의 치수는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읽어보면 치수 계획 및 건축 척도 조정입니다. 자, 제일 먼저 건축 공간의 치수, 스케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는 건축 공간의 치수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해서 세 가지의 치수, 스케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여러분들 역시 이해하시면 되는데, 물리적 스케일, 그리고 생리적 스케일, 심리적 스케일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 건축물을 지으면 사용하는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용하는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인체 치수를 고려해서 크기를 결정해야 돼요. 뭐 천정고라든지 출입문의 크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물리적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생리적 스케일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사람들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공기의 질이 안 좋으면 쾌적한 생활이 안 됩니다. 이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창문이 필요하고 환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창문이 너무 작으면 공기의 질을 보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리적으로 크기를 결정한다. 그래서 실내 창문의 크기가 필요한 환기량으로 결정되는 그런 경우와 같은 치수를 우리는 생리적 스케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심리적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 공간의 규모 결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너무 좁은 곳에 살거나 너무 넓은 곳에 살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히 고려해서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인체 치수를 고려하고 환기를 고려하고 심리를 고려해서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자, 다음은 모듈에 대한 부분입니다. 치수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별표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모듈은 척도 혹은 기준 치수를 뜻하며 건축 생산 수단으로서 기준 치수의 집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뭐냐? 자, 제가 간단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건축물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유롭고 자세하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단점이 생기냐면 너무 자세하게 자유롭게 계획을 해버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 부분에 구성 재료의 크기를 결정하기가 곤란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재료들을 가공을 해야 됩니다. 가공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공기가 길어지고 공사 비용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치수 계획을 할 때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기준 치수 또는 기준 척도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결정을 해놓고 그 기준 척도의 배수가 되게끔 치수를 결정을 한다면 구성 재료를 어떻게 규격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가공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공사 기간은 줄어들 거고 공사 비용 역시 줄어들 거예요. 적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기준 척도를 마련하고 그 척도의 배수를 통해서 건축물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듈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자, 기본 모듈입니다. 1M으로 표현하고 기준 척도를 10cm로 하고 이 하나의 크기를 10cm로 한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1M으로 표시하여 모든 치수의 기준으로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복합 모듈은 기본 모듈 1M의 배수가 되는 모듈이다 해서 2M과 3M이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알 거예요. 2M은 그죠? 20cm의 배수가 되게끔 치수를 결정하는 부분이고 3M이라고 하는 건 역시 30cm의 배수가 되게끔 하는 부분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듈은 어느 부분에 사용이 되느냐? 그래서 2M은 건축물의 높이 방향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M은 건물의 수평 방향의 길이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혼란이 오실 수 있는데요.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 가구, 책상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건물의 수평 방향, 그러니까 평면적인 크기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가구와 책상은 30cm의 배수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하신다면 2M과 3M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지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책상 나중에 사무소 가면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60cm, 90cm, 1.2m짜리 이런 책상들이 생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듈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모듈 사용 방법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모든 치수, 건물의 높이는, 건물의 평면상의 길이는 해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은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4번 정도만 간단히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어떤 내용이냐? 모든 모듈상의 치수는 공칭 치수다라는 부분이에요.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공칭 치수가 뭔데요? 그죠? 줄눈과 줄눈 중심관의 길이를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죠?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다음과 같은 벽면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합시다. 여기에 창문, 창호를 설치할 거예요. 이렇게 개구부를 마련을 해놨네. 그러면 우리가 창문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여기다가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 제품의 치수를 모듈에 맞게끔 제작을 하고 끼워 넣으면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왜 그러냐? 자, 다음과 같은 이 개구부의 치수와 제품의 치수를 모듈에 맞게끔 우리가 시공을 하고 제작을 했는데 시공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차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듈에 맞게끔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려하느냐? 줄눈을 고려합니다. 줄눈. 다시 말하면 제품의 치수를 살짝 작게
요렇게 만들고요. 그 부분에 줄눈을 요렇게 시공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 작업이 단순화가 돼요. 규격에 맞게끔 딱 해서 제작을 해버리면 가서 안 들어가면 계속 가공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여유롭게 우리가 제품을 살짝 줄여서 제작을 하고 끼워 놓으면 현장에서는 작업이 단순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떠한 치수가 모듈의 치수냐? 제품의 치수 아니라고요. 그러면 줄눈 중심에서 줄눈 중심 사이 이 부분을 우리는 모듈에 맞게끔 우리가 계획을 하는데 이 부분의 치수를 공칭 치수라고 한다. 그러면 공칭 치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눈 중심에서 그 다음 어디까지? 그죠? 줄눈 중심까지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줄눈의 반, 줄눈의 반이죠.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줄눈 하나와 제품의 치수가 무엇을 의미한다? 공칭 치수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칭 치수가 모듈에 적용이 되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꼬르뷰제의 모듈러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모듈러는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겠지만 많이 르꼬르뷰제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죠. 사람 이름이죠. 우리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프랑스의 건축가고요. 이 르꼬르뷰제와 관련된 내용이 뭐 도미노 이론, 근대 건축 5원칙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차차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르꼬르뷰제가 제안한 모듈러, 치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아주 간단히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인체 치수를 기본으로 고대 그리스에 황금비를 적용하고 전개하여 등차적 배수를 더한 모듈러라고 하는 설계 단위를 설정하였다. 자,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자, 다음과 같은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제 이상형입니다. 키가 183cm가 되고요. 손을 이렇게 올렸을 때 226cm입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러우신가요? 자, 르꼬르뷰제는 다음과 같은 이 인체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요. 각 부분을 황금비를 적용을 했어요. 황금비를 적용해서 이렇게 세분화한 겁니다. 그러면 황금비가 뭐냐? 1대 1.618이에요. 가장 안정된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신용카드 그리고 명함의 크기가 거의 대부분 1대 1.618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르꼬르뷰제는 다음과 같은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모델의 신체적 부위를 황금비로 분할하고 이 신체적인 크기를 기준으로 건물의 각 치수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었을 때 226cm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천장고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앉은 키를 이용을 해서 뭐 의자의 높이, 난간의 높이 이런 등등등의 치수를 결정하고자 했었던 부분을 우리는 르꼬르뷰제의 모듈러라고 하고 모듈러는 르꼬르뷰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건축 척도 조정입니다. 자, 이 부분 역시 모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간단히 보면 건축의 모듈이란 구성재의 크기를 정하기 위한 치수의 조정을 말하며 이 모듈을 사용하여 건축 전반에 사용되는 재료를 규격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건축 척도 조정이라고 하고 모듈러 코디네이션, 약자로는 MC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뭡니까? 건축 구성 재료의 크기를 규격화 그리고 모듈화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기억하세요라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장점이 되고 어떤 부분이 단점이 되느냐. 그래서 건축 구성 재료의 크기를 규격화하게 되면요. 그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건축물의 치수까지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공장에서는 제품을 뭐만 하면 되고요. 생산을 하기만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가공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조립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좋아지는 게 뭡니까? 그죠? 설계 작업이 단순해지고요. 그리고 다양한 구성 재료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규격화된 구성 재료를 만드니까 매일 찍어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단가는 절감이 되고 그리고 질은 올라가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설계 작업이 단순해진다. 좋아진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단가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질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공기는 어때요? 줄어들어요. 여러 가지의 장점이 많습니다. 자,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됐는데 제가 정리한 부분이 간단히 나와 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설계 작업이 단순해진다. 대량 생산이 용이해진다. 그죠? 건축재의 수송이나 취급이 편리하다. 규격화하게 되면 수송하기도 편하겠죠. 현장 작업이 단순해진다. 공기가 단축된다. 국제적인 MC 사용 시 수출도 할 수 있고 수입도 할 수 있겠죠. 단점은 뭡니까 여러분들? 건축물 형태에 있어서 창조성 및 인간성을 상실한다. 뭔 말이냐? 구성 재료가 똑같아. 그러면 어때요? 만들어지는 제품, 건축물도 어떨까요? 똑같아요. 다 비슷해.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다. 창조성이 없다. 인간미가 없다. 개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성이 없다. 상실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동일한 형태가 집단을 이루는 경향이 있어 건물의 배치와 외관이 단순해지므로 배색, 색채 계획에 신중을 가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블록 아시죠? 레고도 구성재료의 크기가 거의 치수가 다 동일해요. 그걸 가지고 애들이 또는 저희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 거의 비슷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레고에는 각 블럭 조각들이 색이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MC의 장점과 단점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공업화 건축이 나와 있네요. 공업화 건축은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공업화 건축은 건축 구성재의 재료를 규격화함에 따라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현장에서는 조립을 한다라는 부분이 공업화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요. 치수 및 기준 척도. 주택의 평면과 각 부의 치수 및 기준 척도입니다. 아까 제가 모듈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는 건축물을 만들 때 어떠한 모듈이 고려가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이용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부분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수 및 기준 척도는 안목 치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벽체와 벽체가 있었을 때 다음과 같이 이 치수는 벽체의 중심에서 벽체의 중심 사이의 치수는 중심 치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안목 치수는 내부 치수. 요 부분을 안목 치수라고 합니다. 벽체 안측과 벽체 안측.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몇 센치요? 5cm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우리 기본 모듈은 10cm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10cm 아닙니까? 라고 해서 넘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5cm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준 척도로 한다. 부엌, 식당, 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 및 계단참 등의 평면의 각 비리 또는 너비도 역시 몇 cm 단위로 5cm 단위다라는 부분이에요. 기준 척도가. 해서 이 부분 동일한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10cm 아니에요. 몇 cm예요? 5cm입니다. 그 다음에 거실 및 침실의 반자 높이는 2.2m 이상으로 하고 축 높이는 2.4m 이상으로 하되 각 5cm 단위로 한 것을 기준 척도로 한다라는 거. 역시 기준 척도가 몇 cm다? 5cm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공간의 치수 계획에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천장 높이. 자, 우리 공간 치수의 고려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물리적 스케일, 그 다음 생리적 스케일, 심리적 스케일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크기. 그죠? 심리적 스케일 해서 쉽게 정답 3번을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모듈 시스템이 적용이 가장 부적절한 것은? 자, 이 부분은요, 모듈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자, 모듈은 기준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배수가 되게끔 건물의 치수를 결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학교, 도서관, 사무소의 공통사항은 무엇이냐?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이 있기 때문에 건물의 각 치수를 책상 크기의 배수가 되게끔 계획을 하면 공간 효율도 좋아지고 그냥 여러모로 좋아지겠죠. 그래서 가장 모듈 시스템이 가장 부적절한 것, 적용이 부적절한 것은 극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극장은 안 되는데요? 극장은 무대를 중심으로 객석이 방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듈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건축 척도 조정 MC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척도 조정. 자, 설계 작업이 단순해지고 간편해진다. 그죠? 현장 작업이 단순해지고 공기가 단축된다. 그렇죠? 건축물 형태의 다양성 및 창조성 확보가 용이하다. 죄송합니다. 이것만큼은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색채계획, 배색에 신중을 가해 주십시오 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단점입니다. 구성재의 상호 조합에 의한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서 쉽게 정답 3번 정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MC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축 척도 조정이죠.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공기가 길어진대. 말도 안 되는 소리. 구성 재료를 규격화하니까 공장에선 제품을 생산하고 현장 가서 조립만 하면 돼. 가공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공사 기간이 짧아진다. 답은 1번. 현장 작업 단순해진다. 설계 작업이 단순해지고 간편해진다.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생산 단가가 내려간다. 다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MC에서는 다 좋아져요. 하지만 뭐가 창조성, 개성, 인간미가 없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 치수 및 기준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왔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1번. 기준 치수 및 척도는 안목 치수를 원칙으로 한다. 맞아요. 그리고 거실 및 침실의 평면은 각 변의 길이 10cm 아니야. 몇 cm라고요? 5cm라고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죠? 5cm예요. 그리고 3번 거실 및 침실의 축 높이는 2.4m 이상으로 하되 역시 기준 척도는 5cm로 한다라는 거. 계단 및 계단창 각변의 길이 너비는 역시 5cm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건축계획 첫 단원 총론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아까 건축의 3대 요소 미와 관련된 부분에서 통일성, 변화성, 다양성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통일성, 균형성, 변화성
관련된 수법 좀 기억해 주시고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건축 계획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조건 파악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건축계획 조사 방법의 종류에서는 관찰법 기억하시라 그랬고, 치수계획에서는 뭐 생리적 스케일도 있었고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 스케일도 있었죠.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모듈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듈화, 그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듈이라는 게 있었고 건축 척도 조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척도 조정의 장점과 단점 기억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하시면 총론은 무난하게 여러분들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